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이 병들이 아이, 청년, 중년, 노년 중 누가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원래는 어르신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중장년층의 병, 성인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런 당뇨, 고혈압이 최근에는 20, 30대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5, 60대에서 당뇨 증가율이 한 69%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네, 물론 이것도 굉장히 빠른 증가입니다. 하지만 20, 30대에서는 73%, 약간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 고혈압은 50대, 60대가 33% 정도 증가했는데, 20, 30대는 4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젊은 당뇨의 발병률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 60년대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202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취하는 당분의 양이 거의 한 3, 40배 이상 늘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와 거의 비슷하게 젊은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또 관절이 안 좋아서 정형외과를 찾는 20, 30대 환자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의료 현장에서는 50견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는 20견 환자가 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숫자 나이보다 몸 나이, 그러니까 진짜 생물학적인 나이가 더 빠르게 많아지는 현상을 가속노화라고 합니다. 이 가속노화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생물학 박사 과정을 했거든요. 의과학대학원에서 박사를 하면서 쥐 실험을 했었는데 이 쥐가 보통 한 3년 정도까지도 삽니다. 3년 동안 쥐 실험을 하려면 박사과정 학생이 졸업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박사를 4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쥐를 어떻게 하면 빨리 늙힐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유전자를 바꾸기도 하고요. 또 정크푸드를 막 먹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쥐에서도 성인병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속노화의 개념이 이제 사람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스티브 호바스라는 분이 사람에서 피를 뽑아서 생물학적인 나이를 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제 이렇게 피를 뽑아 보면 자기의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자기의 숫자 나이보다 생물학적인 나이가 얼마나 전진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배속으로 나이가 들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몸속에 시계가 가고 있는 거예요. 노화 시계도 가고 있고 실제 시계도 지금 1분의 1분씩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가고 있는 분들이 일종의 가속 노화를 경험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활 습관들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면서 이제 가속노화 위험에 놓인 20, 30대가 점점 늘고 지금 MZ 세대들이 결국에 수명은 늘 겁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현대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이제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하지만 또 건강 상태가 나빠지다 보니까 노년에 20, 30대 분들의 부모님보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무엇이 MZ들을 숫자 나이보다 더 늙게 가속 노화를 시키는 걸까요? 가속 노화의 범인으로 뭐 마라탕, 탕후루 이런 굉장히 자극적이고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즐겨 먹으면서 전체적으로 MZ들이 드시는 음식들이 더 자극적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 질환을 또 일으키고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가속노화의 범인으로 한 가지 음식을 더 추가한다면 하이볼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볼과 마라탕과 탕후루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맛들, 특히 하이볼 같은 경우는 단맛, 그 다음에 알코올이 입에만 닿아도 사실은 쾌감을 느끼거든요. 탄산이 몸에 들어오면 입천장에 닿으면 사람이 쾌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상태에서는 물만 들어와도 쾌감을 느낍니다. 결론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더해 놓은 거예요. 마라탕이 정말 너무 맛있는 이유는 단맛과 짠맛과 매운맛 이런 여러 가지 자극들을 최대한 올려서 단맛을 매운맛으로 가리고 매운맛을 단맛으로 가리고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음식 버전의 숏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숏폼은 결국에 탕후루 같은 거고요. 탕후루는 결국에 숏폼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을 최근에 점점 더 MZ들이 즐겨 마시죠. 요새 맥주의 매출이 떨어지고 하이볼이 더 인기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죠. 네. 또 가속노화를 일으키는 거는 자극적인 음식 외에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과잉으로 사용하면서 자세가 나빠지고 또 운동 시간이 줄고 수면 시간이 줄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또 가속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지금 MZ들이
지금부터 마라탕이나 탕후루, 하이볼을 다 끊고 건강한 자세로 열심히 앉아서 일을 하면 가속 노화가 그대로 딱 멈추고 몸속에 있는 노화 시계가 갑자기 정상 속도로 움직이게 될까요?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나 또는 쇼폼 같은 것들은 나에게 자극을 줄 때 도파민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도파민이 항상 기저치보다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뭐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것도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마라탕으로 뒤에 숨어서 우리 MZ들을 가속 노화시키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옥철과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보내는 긴 출근 시간이 가속 노화의 한 가지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출근 시간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박탈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출근 시간을 미리 확인해 봤는데요. 왼쪽 분은 1시간 32분 편도 쓰고 계시네요. 오른쪽 분은 1시간 12분 정도로 편도 출근 시간을 쓰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원래는 장거리 출근러였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분당까지 출퇴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운이 잘 안 맞으면은 하루에 최대 5시까지 이제 출퇴근 시간을 쓴 적도 있었고요. 결국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지하철을 타면은 서울에 와서 다시 분당을 가야 되더라고요.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일단 부천 안에서 버스가 돌다가 그게 이제 또 이렇게 그 외곽순환도로로 가는데 너무 막히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녀 보니까 정체를 피하려고 이제 집에서 5시대에 이제 나와서 병원에서 그때는 제가 또 전임의 생활할 때여서 병원에서 한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차 다 잘 빠질 때쯤 밤 10시쯤 이제 퇴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전기차를 탔는데 지금도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요. 충전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편의점 음식을 사서 소주 한 병을 꼭 같이 삽니다. 네. 아주 뭐 이렇게 승려처럼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소주 한 병과 이 편의점 음식을 사서 딱 집에 들어가서 이게 다 먹은 다음에 거의 때려 마시는 거죠. 예, 지금 빨리 자야 되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반복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차가 막히는 게 싫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한 달에 1kg씩 찌더라고요. 딱. 몸이 이제 점점 붓기 시작하고 코골이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목 디스크도 생기고 제가 그래서 딱 6개월 하고 그 직장을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이전에 이제 박사 과정 때 사람의 대사의 노화, 사람의 근육의 노화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되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실험실에서 키우던 가속노화쥐처럼 제 스스로가 가속노화가 되어 보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생활 습관을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모든 것들이 얽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몸으로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사회과학 논문들도 막 보기 시작하고 또 스트레스와 가속노화, 뭐 주거 환경과 가속노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제 출근 시간 경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의 출근 시간은 2017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출근 소요 시간이 28분입니다. 28분이 이게 왕복이에요. 15분 도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15분 도시. 15분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집에서부터 15분 내에서 여러 가지가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당시 데이터가 58분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긴 출근 시간을 보였습니다. 2023년에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그러니까 수도권 분들이죠. 수도권에 계시는 직장인들이 평균 83.2분 정도를 출퇴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1시간 20분이죠.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쓰세요.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뭐 하루에 2시간 또는 2시간 반 이상을 쓴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노화를 연구하는 의학자로서 먹는 것, 잠자는 것, 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제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는 시간을 빼고 그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이동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상당 부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너무 긴 출퇴근 시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면에 부족이 생기고 만성 피로가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악순환을 만들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또 식욕을 늘리고 또 단짠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또 배가 나오고 그럼 코골이가 심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결론적으로 출퇴근 시간도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자야 하는 최소한 7, 8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이 지켜질 수 있는 정도의 출퇴근 시간이 가속 노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당한 출퇴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직주 근접의 개념을 통해서 15분 내에 출퇴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가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린벨트 바깥에 나가서 수도권에 살면서 애 둘을 낳고 서울로 출퇴근해라라는 게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의 기조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일단은 내 몸과 마음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가처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집에 오면은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당장 급하게 먹고 자기 바쁩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기가 먼저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우리가 살아야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결국에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가속 노화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저출생 문제와도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 생각에 저출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 것과 또 출퇴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도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직장과 내 집이 너무 멀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정상 가족을 만드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일하는 병원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제가 도서관을 자주 갔습니다. 저희 병원 도서관에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가를 보다가 이런 자기계발서들을 쭉 봤죠. 제가 좀 미워하는 책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책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부사장님은 새벽 1시 정도까지는 술을 열심히 드시고요. 그리고 4시간 반 뒤인 5시 반에 본인의 집무실에 앉아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야 된다. 저런 분들 많이 계세요. 네. 그리고 네. 그 책에 나오는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의 시간을 완벽히 통제하라. 그래서 하루에 15시간을 몰입을 해야 된대요. 어떻게 보면 가속 노화를 시키면서 하루 4시간 반만 자면 뇌가 회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결국에는 뇌 기능을 또 떨어뜨리고 악순환됩니다. 그러니까 15시간 동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면 김경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짜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본인의 업무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다가 결국에 본인의 가속 노화까지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저희 병원에 취직했을 당시에 7시 전에 출근을 하고 또 밤 9시 이후에 집에 가는 이런 업무 환경이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사과정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람은 하루에 2시간 정도만 몰입을 해도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한계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장시간 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일하는 시간은 더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느끼는 저의 생산성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긴 시간 동안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또 집에 가서 또 술 한잔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또 가속 노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우리가 24시간이 있습니다. 그 24시간 중에 긴 출퇴근 시간이 있고요. 또 과도한 업무 시간. OECD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일 많이 하는 나라로 손에 꼽힙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제외하고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남은 시간을 가처분 시간이라고 불러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세금 내고 이자 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일하는 데 쓰고 필수적으로 쓰는 거 말고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실은 이 가처분 시간을 활용을 해서 건강하게 자고 먹고 운동을 하는 게 결국에 가속 노화를 막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노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결국에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악플 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트위터를 열심히 하는데 인용해서 RT를 하세요. 인용해서 리트윗을 하시는데 그게 내가 몰라서 못하냐.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죠. 몰라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단은 가처분 시간이 부족하고 동시에 이 가처분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참 가처분 시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각박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갓생을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아침에 알람을 1분 단위로 맞춰놓고도 마지막 울리는 알람을 듣고 나서 겨우 일어나서 아침밥도 제대로 챙겨 먹기가 어렵고요. 저도 아침 거의 못 먹습니다. 네, 집에서는 못 먹고요. 병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를 먹긴 하는데요. 겨우겨우 씻고 준비해서 부랴부랴 지하철과 버스에 몸을 싣고 1시간이 넘는 출근길을 또 견디시고 사무실에 도착하셔서 또 최소 8시간 이상을 우리 근골격계에 안 좋죠.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시고요. 또 완전히 멘탈이 완전히 번아웃이 된 상태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또 집에 도착을 하시면 저녁 8시는 됩니다. 힘이 없어요. 인지적인 에너지가 다 소진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건강하게 음식을 요리를 하고 상을 차리고 다양한 재료를 먹고 이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인지 자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간단하게 빠르게 또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을 먹게 되고 게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뇌는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면 나의 등과 침대는 일체화가 됩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요. 출퇴근 소요 시간이 1분 늘 때마다 수면 시간이 0.2분 줄고요. 밥을 차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줄고 또 운동 시간도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지하철 그리고 기차를 이용해서 통근하는 분들이 도착하는 기차역에서 이분들의 타액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잽니다. 통근 시간이 긴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도착했을 때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통근 시간이 긴 분들은 도착지에서의 인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안타깝죠. 오타를 책에서 발견해 보라고 하면 짧은 통근을 한 사람보다 긴 통근을 한 사람들은 오타를 발견할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 상태도 훨씬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바쁜 하루 속에서 짧게나마 남는 가처분 시간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생긴다고 해도 자, 쉬면 뭐 하나 또는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뭐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젊은 교수라면 당연히 뭐 밤 10시까지는 논문을 써야지. 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가처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사회 분위기,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또 N잡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더 어떻게 보면 나의 퍼포먼스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면서 나를 돌볼 시간에 뭘 또 공부하기도 하시고 또 일을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데 아까운 가처분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로 남는 진짜 배기 가처분 시간이 너무 짧죠. 이 스트레스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 결국에 우리한테 도파민을 주는 담배, 술, 숏폼 이런 것들을 찾고 결론적으로는 자극에 쩔여진 뇌가 우리가 자극에 쩔여진 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생활 습관에 이제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한테 건강하게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라. 렌틸콩밥 드세요. 배달 음식 그만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이 노잼 인생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자극성이 높아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MZ세대 가속 노화의 범인이 마라탕우르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마라탕우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표면에 드러나 있는 현상에 불과하고 그 밑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그러다 보니까 찾을 수 있는 게 빠른 자극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MZ는 정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개인적으로 억지로 뭐 자기 개발하듯이 더 건강 관리를 하세요. 요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또 기자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데스크에서 제목을 뽑아요. 3040 세대 부모보다 골골 뭐 더 빨리 늙는다. 그럴 가능성 높아. 이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당장 사회 환경 때문에 빨리 늙는 것도 서러운데 또 이 모든 잘못이 마치 MZ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하지만 이제 건강하게 자고 또 먹고 운동하고 나를 돌볼 가처분 시간 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런 성장 우선주의 속에서
뭐든지 빨리 더 많이를 외치는 이 가속 사회죠. 우리 사회는 정말 가속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속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내 숫자 나이보다 더 빨리 늙는 그 가속 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가속 노화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결국에는 이 가속 노화, 압력솥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속 노화의 악순환이죠. 저도 경험했던 겁니다. 우선 여기 ET 체형을 가지신 안타까운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그 중에서 이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사람과 동물, 일부는 동물이죠. 사람과 동물에서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이고요. 빨간색 화살표는 논문이 굉장히 많은 것들입니다. 이게 제가 그냥 뇌피셜로 지어낸 게 아니에요. 다 화살표 하나하나가 꽤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몸속에 노화의 시계가 가고 있는데 저는 이걸 이제 바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 바퀴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이제 바퀴를 이렇게 치게 되면 바퀴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입구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스트레스, 회복 수면 부족. 아까 전에 자기계발서에서 4시간 반만 자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4시간 반을 자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분비가 되게 되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호르몬에 쩔어진 삶을 살게 돼요. 그러게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자극을 억제하는, 자극에서 내가 참는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더 맛있는 게 땡기게 되고 술도 땡기게 됩니다. 쇼폼도 땡기게 되고요. 스트레스 여러분 많이 받으신 날은 저녁에 계속 쇼츠 보고 있는 본인들 발견하신 적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의사결정의 실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쾌락이 당기게 되니까 음주와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또 번뇌가 많아지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거죠. 그게 자기 학대가 될 수 있고 타인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를 더 몰아붙이면 또 잠을 더 줄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뇌 쪽이에요. 대사 쪽을 봐보죠. 가속노화 식사를 단순당과 정제국물이 잔뜩 들어있는 가속노화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것 때문에 혈당이 떨어질 때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 입구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결국에는 뇌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가속노화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근육은 빠지고요. 지방은 늘어납니다. 근데 그 지방이 뱃살 그리고 간에 있는 지방간, 근육에 있는 근내 지방이에요. 이런 지방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피하 지방이 아니라 대사적으로 안 좋은 지방이고 염증 물질을 만드는 지방이에요. 이 염증 물질은 근육을 녹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근육을 녹입니다. 결론적으로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는 ET 체형이 됩니다. ET 체형이 되면은 만성 질환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고지혈증이 생기고요. 한편으로 몸속에 노화 세포가 늘어나게 되고 이 모든 변화는 여러 가지 노화의 악셀러레이터를 밟아서 노화 시기가 가속되게 되고요. 심지어 이런 대사 질환들은 직접적으로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뇌의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뇌 기능을 더 떨어뜨려요.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가속노화 식사를 하고 게다가 운동 부족 때문에 이런 체형 변화가 더 심해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나의 판단력도 나빠지고 스트레스로 더 많이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시 자극에 취약한 나를 만드니까 더 달고 기름지고 맛있는 걸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그 사람의 뇌는 훨씬 더 칼로리가 높고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찾는다라는 사람 대상 연구가 있을 정도예요. 이 모든 것들이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노화 속도는 한번 빨라지면은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여기도 아까 제가 과락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노화 속도를 관리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어떤 이런 특정 체형을 가지신 분들을 놀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소들을 다 관리를 하시게 되면 40대 남성 기준으로 수명이 20년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50대에도 비슷합니다. 50대 대상의 연구에서는 몇몇 생활 습관 인자를 개선하기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생활 습관이 안 좋은 분이랑 좋은 분이랑 이따가 나오는데 한 14년 정도 수명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생활 습관은 뭐 60대, 70대까지도 효과가 있고 또
이미 가속 노화를 경험하신 분들도 생활 습관 교정을 조금만 하시게 되면 한 2달 정도만 노력하시면 생물학적인 나이, 신체 나이가 3년 정도 젊어진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악순환으로부터 하나하나씩 멀어지면서 또래보다 젊게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세상에 참 유튜브 틀면 요새는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TV를 틀어도 건강 정보가 너무 많고요. 누구는 메가도즈 비타민 C를 먹으라 그러고요. 누구는 무조건 걸으라 그러고요. 누구는 잡곡밥만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우선은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가 많지만 설계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애 주기에 맞게 또는 본인의 체질에 맞게 조감의 뷰를 가지고 설계도를 그려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 자산 관리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자산 투자해 보시면 현금도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주식에도 투자하시고 채권에도 투자하시고 금도 사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쉬고 이런 것들을 설계도를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첫 번째 작심삼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나한테 맞지 않는 생활 습관을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선순환이라는 건 결국에 레버리지입니다. 내가 하나하나의 습관들을 고쳐나가면서 그런 것들의 힘을 증폭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자, PPT 주시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위력이 강화되는 건데요. 저는 4M이라고 하는 4가지 M을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 이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누워 계시는 상황이 되셨는데, 자, 우리가 의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고 있지만 병원 치료되셨지만 댁으로는 누워서 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또 그러다 보면 중간에 뭐 선망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또 낙상이 생겨서 거의 뭐 침대에 묶여 계시는 분들도 많죠. 아마 그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어르신들이 댁에서 잘 지내시게 만들려면 어떤 것들을 챙겨 드려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선 나에게 중요한 것들, what matters라고 합니다. 그 환자분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대개는 집에서 일상생활을 회복을 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동성, 근육 건강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잘 움직이시게 만들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은 마음 건강입니다. 어르신들에서는 선망, 우울, 치매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이 건강과 질병, 메디컬 이슈인데 특히 어르신에서는 약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약들을 잘 정리해 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4가지 M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악순환과 선순환을 만드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4M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저는 젊은 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저한테 이 개념을 활용을 하면서 건강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었고, 제가 이 개념을 어떻게 또 젊은 사람들한테 쓰게 됐냐면, 제가 처음에 노년내과 진료를 외래 진료를 볼 때 그때는 외래 진료 스케줄이 이렇게 완전히 빡빡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간혹씩 젊은 분들이 저한테 외래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료가 들어오시는 건데 30대 40대인 분들인데 생활 습관으로 들어가고 질환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서 갇혀본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이 4M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꼬여서 결론적으로는 생활 습관이 망가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4M이라는 관점에서 4가지 M을 하나하나 개선을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효과를 보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가 이동성,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신체 활동과 운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젊은 분들이 가속 노화를 막으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우선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바빠 죽겠는데 언제 운동을 하냐? 일상에서 최대한 많이 걷고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리를 교통수단으로 우선 생각을 하십시오. 두 다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수직 이동을 하신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타지 마세요. 디폴트, 기본을 내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거는 근데 젊은 분들 생애 주기가 또 후반부인 분들, 어르신 분들 다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걷기가 주는 효과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걸음 수가 1000보 늘 때마다 고혈압, 우울증, 비만, 수면무호
이런 것들이 모두 위험성이 약 10%씩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2,000보 정도부터 걷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한 8,000에서 10,000보 정도를 걸으면 그 이익이 쭉 이렇게 증가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는 걷는 게 좋고요. 제가 보통 그래서 하루에 10,000보에서 12,000보는 기본적으로 일만 해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걷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담배를 꾸준히 피우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해롭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를 하죠.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흡연이다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담배를 매일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우면 한 10년 정도 수명이 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생활 습관을 담배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보통 한 7.5년 정도 빨리 죽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걷기 운동하라고 잔소리를 안 해도 너무 잘하시는 모범생 분들이 있습니다. 6070인 분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잘 드시고 그리고 걷기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들을 근력 운동 포함해서 다른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걷기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나오는 그런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기가 생기셔서 굉장히 많이 걸으시고 특히 이제 뭐 그 건강검진 하면 막 나옵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또는 당뇨 초기입니다. 뭐 중성지방이 높아요. 이러면 이제 또 찾아보시고 또 이런 약을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생활 습관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걸으시면서 한 10kg 빼시고 그리고 이제 온몸이 아프고 막 쇠약감이 생기면서 저한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년기 이후에 특히 생애전환기가 지나신 분들 통상적으로는 한 60대 중후반 되신 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운동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사무직이 많고 또 대부분 앉아 있는 시간을 보내는 젊은 세대들은 먹는 양이나 또는 기초대사량에 비해서 움직이는 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방치하다 보면 점점 이제 배가 나오고 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그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오고 당뇨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유산소 운동을 늘리고 또 소식을 하고 이렇게 대사 과잉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건강 관리 방법이죠. 근데 특히 이제 한 70대 중반이 되시면 식욕이 떨어져요, 첫 번째.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소식이 너무 잘 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침에 이제 흰죽 조금 드시고 그리고 하루에 2만 보씩 걸으시다 보면 한 달에 1kg씩 쫙쫙 빠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결국에 유산소 운동까지 이제 고집을 하시면 근육을 이제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단은 한 주에 한 150분 정도, 일주일에 2시간 반 정도 땀나는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2시간 반 정도 땀나는 운동을 하라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걷기는 이거랑은 조금 달라요. 굉장히 저강도 운동이고 이거는 이동 활동입니다. 그래서 다르고 땀나는 정도의 운동을 또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주로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그냥 TV 보시면서 굉장히 천천히 이제 걸으면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동을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걷기 운동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또 몇몇 분들 중에서는 이제 걷기만 했는데도 갑자기 여기저기가 아프다 이렇게 또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결론적으로 특히 어르신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걷기에도 충분치 못한 근력 때문이에요.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 있고 특히 코어 근육이 무너져 있고 관절 가동 범위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이건 제가 경험해 본 겁니다. 어르신분들이 네가 무슨 노년을 알아라고 해보셨지만 말씀도 하시지만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달리기를 좋아하고 최근에 이제 거의 한 일주일에 100km까지도 뛴 적이 있었는데 이제 마라톤 준비를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저는 달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스트레칭을 너무 싫어하고 근력 운동을 너무 싫어합니다. 근력 운동은 뭐 억지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습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거고 또 스트레칭은 근데 정말 싫어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달리기 거리를 점점 늘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관절이 나갔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의 운동 선생님의 처방은 이제 뭐였냐면 스트레칭을 늘리고 자세를 보고 근육의 밸런스를 이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 사람의 신체 기능 그리고 이동성에는 한 4가지 정도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유산소 운동 능력이고요. 두 번째가 근력, 세 번째가 관절의 가동 범위, 네 번째가 관절이 율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협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시에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후의 분들은 그동안 앉아서 일하시던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고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있고 특히 어깨 관절도 굉장히 딱딱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갑자기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그때부터 걷는 거리를 늘리시거나 갑자기 등산하시거나 이러면 이제 몸이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운동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 발목이나 무릎이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정형외과를 가시면 이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걷지도 않으면 하루에 1%씩 근력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근력이나 유연성, 협응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이 걸으셔야 되는 거죠. 일단은 꼭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동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걷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특히 6070인 분들은 너무 걷기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걷는 이유는 8, 90대에도 내가 자유롭게 걷고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려고 걷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걷는 이유는 나중에 그러니까 근육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내가 중병을 앓았을 때 중병 앓고 병원에서 20, 30% 근육이 줄어들어도 집에 온 다음에 내가 일상생활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떻게 보면 근육 저금 통장을 내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운동 선생님한테 돈을 내고 운동을 배우세요. 그 돈이 지금 아깝게 느끼실 텐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점검을 받으시고 내 근육에 어떤 불균형이 있는지를 평가를 받으시고 운동 처방을 받으시고 그 운동을 배워서 댁에서 하시고 또 매일매일 반복해서 실습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는 몸을 만들고 걷고 나머지 운동들을 하시다 보면 90살까지도 잘 걸으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M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과 질병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저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제 청년과 중년들이 서로가 운동법을 뒤바꿔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6070 분들께서 너무 이제 빼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신다. 근육이 빠질 정도로 무리해서 걷는 분들이 많다 말씀을 드렸는데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대 간에 뒤바뀌어서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이제 식습관을 지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애 주기별로 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운동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먹는 것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실랑이가 많이 생겨요. 소식, 간헐적 단식, 1일 2식. 근데 이런 식습관들은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2030 조금 더 넓혀서는 한 4050 그러면서 어느 정도 몸의 에너지가 충분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몇 가지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 내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을 때 특히 몸이 굶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이 굶고 있으면 세포 안에 고장나 있는 단백질을 태워버리기도 하고요. 고장나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을 또 태워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노화 악셀러레이터 자체가 밟혀있던 게 이렇게 발이 떨어지는 것처럼 노화 시계가 느리게 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조금 비만하거나 또 젊고 건강한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하시면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시지 않고 또 보면은 유튜브 많이 보시고 TV 많이 보시는 분들은 또 60대, 70대 분들이시죠. 이런 분들이 이제 당뇨를 약을 줄여보자 하고 갑자기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철저하게 소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저는 이제 렌틸콩을 많이 먹고 또 블루베리를 많이 먹고요, 뭐 견과류를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또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보시고 이것만 먹어야 되나 보다 하고 소식하시고 이런 것들만 드시면서 체중을 막 빼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되게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는 조건을 엄청 많이 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어떤 건강 습관 말씀드릴 때는 조건을 되게 많이 달아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분들은 이건 좀 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제 책을 또 제 비디오들을 보시고 정말 이렇게 소식 일일 일식 또 렌틸콩 이런 거 드시고 오시는데 근데 이게 본인한테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체질량 지수가 막 17 이래요. 그건 정말 해골 같은 분이죠. 당뇨를 치료를 하겠다고 해골인데 더 해골을 만들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또 저희 이제 영양실이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영양사 선생님한테 보내요. 그러면 이제 싸우세요. 모 병원의 교수님이 일일 일식을 해야 되고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했다 당뇨 환자한테 영양사님이 그거는 이제 더 젊고 당뇨 전 단계 정도 되고 비만하신 분들이 하시면 좋은데 어르신은 지금 오히려 당뇨약을 드시면서 살을 찌우셔야 돼요. 근육도 찌우시고 지방도 늘리셔야 돼요.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안 맞는 경우에 이제 결국에 6070인 분들은 이런 것들이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생애 전환기가 대략 있습니다. 내가 대사적으로 봤을 때 30, 40, 50은 물만 먹어도 살이 잘 찝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아무리 막 안 먹어도 배가 막 나올라 그래요. 체중이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몸이 빠지는 방향으로 체질이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식욕도 줄고요. 또 몸에서 만성염증이 생기고 근육 잘 빠져요. 이때는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 동화저항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동화저항. 레고 블록을 쌓아서 그걸 가지고 큰 빌딩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동화작용이라고 그래요. 반대는 이화예요. 큰 블록을 부셔서 레고 블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는 아미노산을 모아서 근육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아미노산을 모아서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이 6070이 되면 3040보다 반으로 떨어져요. 쉽게 말해서. 그럼 이때는 3040 때보다 근육 운동을 2배 하고 단백질도 2배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놓치면 6070이 됐는데 3040에 적용되는 식습관을 내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유의를 하시고 제가 또 건강해 보였던 식단이 또 어떻게 함정이 있는지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병원을 찾아오셨던 50대 A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은 정말 건강하게 드신다고 정말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비교적 이제 사업도 성공하신 분이고 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정말 잘하시는 걸 또 장점으로 내세우는 분이죠. 하루 세끼 건강하게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PT도 주 2회 받으세요. 몸매도 굉장히 좋아요. 몸무게도 굉장히 적게 나가시고 핏도 잘 맞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봤더니 마른 비만입니다.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골다공증이 나왔고 당뇨병 전 단계에다가 고지혈증, 지방간. 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너무 충격을 받고 근데 이제 찾아보시고 왠지 저한테 오면 약을 안 먹어도 뭔가 해줄 것 같다. 그러니까 약 먹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해보고 이제 뭔가를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아침 보시면 우유, 바나나, 블루베리 쉐이크, 요거트와 시리얼, 커피입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왜 A씨가 만성질환이 생기고 또 마른 비만이 생겼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총 열량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초대사량 정도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아 상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선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이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다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생깁니다. PT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이제 또 대사증후군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억울해 하셨는데요. 일단 바나나,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탄수화물이죠. 요거트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제국물이죠. 시리얼. 아침에 혈당이 스파이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스파이크가 생긴 다음에 이 스파이크는 대부분 지방으로 즉각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혈당이 쭉 떨어지니까 점심 때는 식욕이 많아지죠. 그때 외식을 주로 하세요. 이 외식에는 또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많이 또 양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점심 이후에도 혈당 스파이크가 또 생깁니다.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한 사람은 점심 때 더 잘 생기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그래서 아침 스파이크, 점심 스파이크. 그 두 번의 스파이크 때 생겼던 그 과량의 탄수화물은 대부분 다
복부지방으로 즉각적으로 또는 지방간으로 즉각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던 거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피하시려고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저는 좋은데 붉은 고기는 사실은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거기다가 고위험 음주를 하시면 또 만성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술 드시면 배고프거든요. 원래 술 먹으면 혈당이 떨어져요. 그때 배가 좀 고픕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과일을 드시는데 이 과일도 역시 탄수화물이라서 다시 또 체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A씨는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는 우아한 겉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지방이 배와 간에 쌓이고 또 근육은 빠지는 몸으로 본인의 식단을 이제 만들고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설득을 해서 안 됩니다. 골다공증 약 드셔야 되고요. 당뇨약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제 식단을 손을 봤습니다. 아침에는 일단 채소 위주 그리고 좀 당분이 없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구성을 하고요. 저녁에는 자기 전에 드시는 과일을 좀 끊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고위험 음주를 없어졌네요. 네, 고위험 음주를 하지 말자. 음주량은 한 번에 최대 와인 2잔 정도로 줄여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붉은 고기를 좀 줄이고 그 자리에 이제 건강한 단백질을 넣었고요. 또 정작 이제 놓치고 있던 게 열량을 제한을 하셨는데 열량 자체는 좀 더 늘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있죠. 아니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 열량을 더 늘리면 어떡하냐?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해드렸죠. 오히려 지금은 기아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다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가 풀려야 됩니다. 이게 풀려야 지방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3개월 뒤에 어떻게 되었냐? 지방은 500g 빠졌습니다. 오히려 근육은 늘어났고요. 6개월 뒤에 혈당 범위도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오히려 당뇨 전 단계로 이제 점점 당뇨 단계로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점점 이제 당뇨약도 줄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체성분이 바뀌고 몸의 대사적인 특성이 바뀌게 되면서요. 자, 그래서 많은 중년분들께서 A씨처럼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식단이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가속노화의 주범인 정제곡물과 단순당으로 채워진 식단을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면서 탄수화물 자체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해로운 탄수화물, 그러니까 단순당과 정제곡물을 걷어내시고 또 이런 해로운 탄수화물들의 양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천천히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중년에 살찌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칼로리를 무턱대고 굉장히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한테 맞지 않는 식단을 고집하면서 또 좋지 않은 건강검진 성적표를 받으셔서 무턱대고 살부터 빼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일단은 60이 넘으시면 웬만하면 고도비만이 아니고는 살을 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 굉장히 중요한 대사기관이에요. 지방이 없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대본에는 없는 거지만 약 중에 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약이 있어요. HIV 치료제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방이 몸에 거의 없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심한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도 어느 정도는 가지셔야 되는데 특히 65세 이상 노년기가 되면 근육량뿐만 아니라 지방도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되는데 살 빼시겠다고 일일 일식을 하시면서 정말 렌틸콩만 먹고 블루베리만 드시면 이제 점점 해고를 향해 가시고 노쇠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는 특히 이제 만약에 75세 이상이시고 근감소증으로 저한테 오시거나 악액질이 생기셔서 정말 하루에 드시는 양이 너무 적다, 체중이 한 달에 1kg씩 빠진다, 이런 분들한테는 역설적이게도 가속노화 식사의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단순당이나 정제곡물을 오히려 저는 많이 드실 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환자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 영양음료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캔에 들어있는 균형 영양식이라고 하는 건데 환자식이죠. 이렇게 노란색 두유처럼 돼 있는 건데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안에 단순당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서 콧줄 끼신 분들, 그 콧줄에 드시는 경관비움, 이런 것들을 입으로도 드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단순당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드셔서 혈당 스파이크 생겨도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라도 드셔서 지방과 근육을 늘리셔야지 결국에는 일상생활 삶의 질도 좋아지고 오히려 질병도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린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본인의 생애 주기 그리고 몸의 체질 특성에 따라서
오히려 가속노화 식사를 해야 드시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66세 여성분 B씨는 제게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에 대해서 점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것들을 드시는지 여쭤보니까 10개 이상의 영양제,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드시는 것들이 뭐 당연히 비타민 C, E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은 항산화제죠. 오메가3 당연히 들어있고요. 또 글루코사민, 관절이죠. 또 피부 건강에 도움된다는 콜라겐. 뭐 그래서 내 아침에 드시는 것만 한 주먹. 네, 그래서 이제 왜 드시냐 이렇게 여쭤봤죠. 일단은 뭐 일도 바쁘시고 또 운동도 못 하시고 또 가족 문제, 특히 이제 뭐 손녀도 막 태어나시고 그래서 또 봐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대요. 그래서 특히 잠을 못 자시고 잠을 못 주무시고 수면 부족이 심하시고 피로감을 또 많이 느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영양제를 드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또 건강 검진을 하셨고 제가 봤을 때 건강 검진 상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고 근육량도 많고 영양 상태도 좋고 그래서 지금 뭐 영양제 드셔야 되는 거 없는데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굉장히 놀란 반응을 보이십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영양제들 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영양제들일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것들이죠. 제가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항산화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굉장히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요즘에는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활성산소가 세포를 노화시키고 또 뭐 피부에도 안 좋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야만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적당한 정도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약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활성산소는 오히려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태워주고 몸의 세포 내에 있는 고장난 것들을 수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밝혀진 지는 사실은 얼마가 안 됐습니다. 옛날에 60년대에는 그야말로 활성산소 덩어리를 세포에다가 확 치는 거예요. 그럼 세포가 다 죽죠. 이거를 막는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서 활성산소를 치면 세포가 안 죽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활성산소라는 게 이런 U자형 커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활성산소는 좋고 그러다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해롭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의 건강한 활성산소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건강한 활성산소를 만들 만큼의 운동도 안 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노화를 느리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활성산소도 우리는 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활성산소를 왜 제거하시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항산화제를 약으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C나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물질들을 음식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건강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으로 섭취했을 때는 건강상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한편 고용량 비타민 E를 섭취하면 오히려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활성산소가 사실은 면역세포가 고장난 세포를 죽이거나 또는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 무기의 기능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내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디 암세포가 생겨났을 때 그게 제거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항산화제를 많은 돈을 내고 여러분들이 드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1g에 9칼로리가 있는 영양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지방이잖아요. 오메가3는 지방이니까 그냥 지방을 섭취하는 정도에 도움이 되는데, 임상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를 더 먹는다고 해서 특정 질환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연구는 아직까지 없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연구 중에 일부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지만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다 모아놓고 합쳐서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오메가3가 노화 예방이나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관찰 연구에서 오메가3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오메가3를 많이 먹는 분들은
대략 등푸른 생선도 많이 드시고 전반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골 건강 지킴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있죠. 일단은 연골 건강을 유지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은 효과가 굉장히 작다, 굉장히 미미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거의 없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바르시기도 하고 드시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하십니다.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콜라겐은 돼지 껍데기에도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서 소화가 되죠. 아미노산 단위로 깨져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는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파우더 먹는 거, 달걀 먹는 거, 고기 먹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콜라겐으로 분리해서 먹으려면 훨씬 원가가 많이 들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소화가 되고 나면 그냥 달걀 먹은 거랑 똑같은 아미노산이 몸속에서 돌게 되는 거죠. 콜라겐을 바르시기도 해요. 바르는 콜라겐도 사실은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진피에 있는 피부 세포까지 들어가서 그 세포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거나 세포 바깥에 있는 세포의 기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죠. 결론적으로 콜라겐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바르면 일시적인 보습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피부 성능을 개선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요즘 이거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간 영양제가 또 있죠. 밀크시슬, 술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사시는 분들 있고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2012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연구가 있어요. 간염이 있는 분들한테 고용량 실리마린과 가짜 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두 군을 나눠서 한쪽에는 고용량 실리마린을 드리고 한쪽은 가짜 약을 드렸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간 기능이나 또는 삶의 질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연구들이 많아서 2021년도에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이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요거 하나를 꼭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약은 어떤 효과가 있으면 반드시 부작용도 있는 것이고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부작용이 클 수 있고 효과도 클 수 있으면 전문 의약품이 되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영양제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거나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이거나 식품은 말하자면 생물학적인 뚜렷한 효과가 있으면 안 됩니다. 효과가 있으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맹신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형용 모순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양제에서 내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그거를 나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용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의미가 떨어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안 먹고요. 근데 제가 이건 다른 프로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먹는 게 제가 근력 운동, 특히 벌크업을 할 때는 저는 단백질을 먹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먹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정말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크레아틴, 이것도 식품입니다. 그냥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식품을 소량 먹습니다. 크레아틴은 원래 근육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화폐 같은 건데 이것은 물론 일부 연구에서 근력 운동 후에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는 근력 회복을 돕는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복용할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영양제를 먹지 않습니다. 네. 또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행동 중에서 무조건적인 영양제 맹신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네, 이 병원 저 병원 이과 저과를 돌아다니면서 마치 쇼핑을 하는 것처럼 대여섯 군데 병원을 쭉 돌면서 특히 닥터 쇼핑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사진 안에 있는 게 한 분의 약입니다. 딱 보기에도 약이 정말 많죠. 근데 이렇게 약을 쌓아놓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 병원 돌면서 약 받다 보면 약 종류만 30가지가 넘고 또 이 약들을 다 드시고는 하루 종일 처져서 기운이 빠지고 식사도 못 하시니까 노년내과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77세 C씨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시기는 했지만 텃밭도 가꾸시고 또 교회로 나가시면서 일상에 불편함 없이 지내고 계셨는데 남편께서 뇌경색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간병을 시작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것 때문에 잘
먹지 못해서 식사를 못 하셔서 체중이 3kg 빠졌습니다. 특히 자정 전후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이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방광약을 2가지 드시기 시작했어요. 방광약을 드시면서 일단 소변 증상은 조금 좋아졌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변비가 생기고 또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 식사를 점점 못하게 되시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기운이 없어지고 바깥 활동이 어렵게 됩니다. 근육이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잠은 안 오고 소변은 자꾸 마렵고 이래서 또 잠을 못 자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습니다. 점점 낮에 꾸벅꾸벅 조는 시간이 늘어나요. 점점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가족들이 눈치를 챘어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니까 인지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또 받으시고 전문 치매 약물을 처방받습니다. 이 치매약을 드시고 나서부터는 식욕이 또 떨어지고 또 소화제와 식욕 촉진제를 처방받고요. 낮에도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님께서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근처 병원에 가십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여러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에 나오는 건 없어요.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거의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노년내과를 찾아오셨죠. 저한테 오셨을 때는 정말 혼자 거동을 못 하셔서 휠체어에 실려 오신 모습으로 저랑 만나게 되셨습니다. 방광약에서 시작을 해서 수면제, 치매약, 소화제, 식욕촉진제 약의 부작용을 약으로 막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운이 다 빠진 거죠. 이런 분들을 병원에서 제가 만나게 되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복용 중인 약 목록을 보면서 겹치는 약과 빼도 되는 약을 싹 정리하는 겁니다. 이 CC의 경우에는 처음 처방받은 방광약에는 머리로 들어가서 인지 기능을 약간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변비를 악화시키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점점 머리가 멍해지고 일상 속에서 실수가 늘자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을 받았죠. 그 이후에 처방받은 치매약의 부작용은 안타깝게도 방광의 예민성을 또 끌어올립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이렇게 상쇄되는 작용을 하는 약을 제거하고 또 어르신에게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하는 약을 제거해주는 이런 약물 정리 과정을 거쳤고요. 2주 뒤에 다시 CC와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는요. 다행히도 수면과 식사, 배변이 좋아졌고요. 또 한 달 뒤에 인지 기능을 저희 병원에서 다시 평가해 보니까 다행히도 정상 범위까지 인지 기능이 회복되는 결과를 봤습니다. 이렇게 CC처럼 운이 좋으신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답답한 경우에는 제가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도 약 정리를 열심히 해서 다시 걸어 다니시게 만들어 드렸는데 다시 여기가 저리다, 저기가 저리다, 여기가 쑤시다, 어지럽다 하시면서 또 이 의사 선생님 가시고 저 의사 선생님 가시고 이게 의사 선생님들께서 또 나쁜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 또 말씀 듣다 보면 처방을 안 해드리면 환자분이 나가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결국에 약이 또 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에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증상들을 약으로 깨끗이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셋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는 이 증상을 견디시고 또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대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약 처방하는 데는 2, 3초면 되니까 그냥 배 아프다 그러면 배 아픈 약, 기침한다 그러면 기침약, 가래한다 그러면 가래약 이게 훨씬 더 빠른 거죠.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점점 약이 늘게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닥터 쇼핑 하시는 분들은 사실 특별한 이유 없이 아픈 데가 정말 많아서 이런 여기저기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인데 이런 증상들 가라앉히고 환자분들 편안하게 만들어드린 약들은 대부분 사람의 기운을 빠지게 만드는 약들이에요. 약을 먹고 착 가라앉는 상태가 되니까 또 증상이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증상이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약을 한꺼번에 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마취된 거랑 비슷한 거죠. 점점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면 근이완제 같은 거 드시면서 소파에 하루 종일 누워 계시고 점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근육이 빠지고 몸져눕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무조건 어떤 증상에 대해서 이 증상에는 이 약 이렇게 증상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고려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야간요, 밤에 소변 자주 보러 가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특히 여성분들은
브릿지 운동 같은 것들 열심히 하시고 케겔 운동 하시고 이런 것들 하시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만 들다 보면 그 약의 부작용이 약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근육이 빠지니까 방광약은 썼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소변 불편감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M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M은 마음 건강, 멘테이션입니다. 특히 저는 마음 챙김을 여기서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제가 마음을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대체 그건 어떻게 챙기는 건데요? 라고 되려 물어보십니다. 마음 챙김을 이해하려면 우선 마음 챙김이 안 된 반대된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마음 놓침 상태죠. 마음 챙김이 안 된 상태는 흔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정말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거나 쇼폼을 계속 보면서 자극을 탐닉하는 상태에 가깝죠. 이것은 마음 챙김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마음 놓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놓침 상태가 계속되면 이것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치료제 없이 긴 시간 돌봄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치매일 겁니다. 마음 챙김 카테고리의 핵심은 인지와 정서이기 때문에 마음 챙김과 연결된 여러 요소를 살피고 삶의 습관을 개선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마음 챙김 방법으로 환자분들께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요. 바로 명상입니다. 최고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명상은 확실하게 인지기능 저하, 치매 예방 효과, 또 화병,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의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명상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물론 이제 공식 명상이라고 해서 좌선을 하거나 자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상은 달리기 명상, 수영 명상, 걷기 명상입니다. 그야말로 명상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의 호흡이나 내 관절이나 주변의 느낌들을 생각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스마트폰 같은 걸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달리기를 하거나 수영을 할 때 1시간 정도 이렇게 호흡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명상을 할 수가 있고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명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머무르는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4M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지막 카테고리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죠. What matters라고 합니다. 사실 이 카테고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동성, 건강과 질병, 마음 챙김 세 가지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내가 지향하고 또 계획한 목표에 따라서 세 개의 비율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략을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가처분 시간 말씀을 드렸고 그 가처분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나에게 중요한 것들의 왜곡이 생길 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 젊었을 때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너무 욕심내지 말고 또 시간을 내서 나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은 앞으로의 삶의 방식이나 또 삶의 우선순위 등을 전체적으로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속노화의 악순환을 이해하고 또 악순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선순환 4M을 내 체질과 나이에 맞는 건강한 운동법 그리고 식사법으로 만들고 또 마음을 챙기고 또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언지를 생각하면서 산다면 아마 그렇지 않은 내 또래보다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을 더 번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노후 준비에 대해서 여쭤보면 뭐 돈이나 부동산, 연금 뭐 이런 자산과 관련된 대답이 먼저 나오죠. 예, 그만큼 사실 우리가 꿈꾸는 안락한 노년을 보내려면 여유 있는 자산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실제로 안락한 노년을 보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현금 흐름 기준으로 봤을 때 설문조사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은퇴 시점으로부터 안락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노생활비가 한 달에 2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318만 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이시고요. 실제로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해보면 쓰시는 돈은 그것보다 좀 적으세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얼마나 노후 준비를 잘 해오셨는지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하실 수 있는 확실한 투자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근력은 30대 전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60대가 되면 매년 3%가량 감소하게 되고요. 30대에서 정점인 팔다리 근육량을 기준으로 남자는 약 15kg, 여자는 약 10kg 정도를 잃게 되면
일상생활 기능이 떨어져서 남은 여생을 침상에서만 누워 보내게 되죠.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부족해지면 근감소증, 골다공증, 게다가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되고요. 특히 어르신들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낙상, 골절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낙상을 겪으시거나 또 게다가 만성 질환들 조절이 안 돼서 병원 생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간병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네, 물론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하게 되면 또 비용이 많이 들고요. 이런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비용들을 한꺼번에 다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 근육 1kg에 한 1,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근력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지키는 근테크가 사실은 노년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세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사실 환자분들이랑 실랑이를 또 많이 하는 문제도 바로 이 근력 운동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근력 운동을 권하지만 또 당연히 일단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 근력 운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체육관에서 PT 받으면서 꼭 무거운 바벨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댁에서 간단히 하실 수 있는 플랭크나 런지 같은 근력 운동을 하루에 10분, 15분씩 하는 걸 시작으로 매일 습관을 만드셔서 근력 운동을 하시다면 점점 근육통이 줄어들고 점점 좋은 습관이 생기는데요. 자, 이렇게 그 후로는 하루에 한 20-30분 또는 많게는 3-40분까지 전신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근테크로 자산을 벌어 놓으셨으면 그 다음은 이제 모아놓은 돈을 세게 만드는 구멍을 막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육량 1kg이 줄수록 그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반대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노년에 가장 크게 돈 나갈 구멍인 간병비와 의료비를 줄이지 못하면 대체 얼마나 새어나가게 될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생필품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간병비 물가도 치솟습니다. 2019년에는 하루 7에서 9만 원이던 간병비가 2013년에는 거의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4시간 간병을 쓰시려면 한 달에 500~600만 원 정도를 쓰시게 됩니다. 이 정도를 사실 현금 흐름으로 유지를 하시려면 거의 은행 예금이 한 18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 당장 1-20억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보다 훨씬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간병이 길어지면서 한계에 부딪혀서 발생하는 이른바 간병 파산이나 가족을 간병하다 지친 간병인이 간병 대상을 살해하는 간병살인 같은 비극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돈 나갈 구멍이죠. 의료비입니다. 노년이 될수록 가구당 의료비 지출액이 증가됩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1인 평균 진료비는 연간 491만 원이었습니다. 부부 2인 기준으로는 거의 돈 1,000만 원을 쓰시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노년에 암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임종 직전 1년 동안 투입되는 의료비가 4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금액만 보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일찍부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준비하셔서 노년을 맞는다면 이런 것들은 세이브가 가능한 금액들이겠죠. 자,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고 있는데 WHO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83세입니다. 한국보험개발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더 높습니다. 남자는 86.3세, 여자는 90.7세입니다. 높죠? 앞으로도 수명은 더 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늘어난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가속노화로 인해서 숫자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더 나이 든 사람은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로, 병, 노쇠, 돌봄 요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노년에는 침상에 누워서 남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사망하시는 인생을 사실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대한민국 기대 수명이 얼마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수명 속에서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건강 수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테스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숫자 나이가 생물학적 나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갭이 적어서 내 숫자 나이가 23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신체 나이도 23세와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의 노화를 측정을 하려면 사실 꽤 복잡합니다. 다시 걷는 속도, 악력, 인지기능, 우울증 정도, 만성질환, 그다음에 혈액학적인 파라미터, 혈액학적 변수 여러 가지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혈액 검사를 해서 굉장히 정밀한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은 품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금 더 쉽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테스트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확실한 방법은 바로 움직임과 관련된 신체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평소대로 걸었을 때 1초에 1m 이상의 속도가 나온다고 하면 웬만해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없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노화보다 더 중요한 건 특히 노년기에는 얼마나 노쇠를 했냐 여부입니다. 노화와 노쇠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노화는 보통은 30대부터 그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죠. 그래서 노화가 축적되는 거를 30살부터 쓸 수 있는 마통,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노화 속도가 빠른 사람은 이 마이너스 통장에 돈이 마이너스로 빨리빨리 쌓이는 겁니다. 물론 이자도 붙어요. 대략 60, 70대가 됐을 때 그 마이너스 통장에 남아있는 마이너스 금액의 액수, 총액이 결론적으로는 노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지 않은 건강 습관으로 가속 노화를 계속 내가 유지를 하면 같은 70세 나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마다 몸의 고장 정도인 노쇠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또 얼마나 노쇠했느냐가 앞으로 내가 침대에 누워서 여생을 보냈느냐 아니면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대가 되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60대에서 80대가 되었을 때 그때 나의 질병 목록과 노쇠 정도는 성인기를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를 알려주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유전자가 30, 그리고 나머지 생활 습관이 70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노쇠 지수도 사실은 노쇠 지수가 일종의 생물학적인 나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전문가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정해지는데요. 우리가 노쇠 정도를 알 수 있는 100가지의 변수 중에 10개 정도가 고장나면 노쇠 지수는 0.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략 노쇠 지수가 0.15, 그러니까 고장률이 15% 정도 미만이면 그다지 노쇠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0.15에서 0.24, 그러니까 24% 정도까지 고장이 나면 어느 정도 노쇠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25% 이상이 고장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당한 정도의 노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거미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미줄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 거미줄이 바람이 불거나 혹은 뭐 벌레가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딱 걸리죠. 이 거미줄이 결국에는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 매듭이 일종의 복잡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듭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펄럭펄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미줄의 매듭이 25% 정도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 거미줄 전체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으로 훅 불어도 그 거미줄은 붕괴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노쇠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25% 정도 이상의 고장이 나 있는 분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면, 열흘 정도 입원하면 그 사이에 선망이 생긴다거나 낙상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감기약 하나를 드셔도 소변을 못 보신다거나 의식이 처질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사람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현상이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위치가 노쇠 지수 0.2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노쇠 지수에 부합하는 어르신들의 모습과 단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1점부터 8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 2, 3 안에 계세요. 1점은 동년배에서 가장 건강한 분들이에요. 마라톤도 하시고 철인 3종 경기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2점은 대략 봄, 여름, 가을에는 운동 열심히 하시지만 겨울에는 별로 안 하시는 정도. 3점은 제가 외래 진료실에서 뵙는 분들이죠. 주로 걷기 운동 하신다 말씀하시는 분들. 자, 4점부터가 넓은 의미에서의 노인입니다. 흔히 이제 노약자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팡이 짚으신 모습이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략 73세 정도가 평균적으로 되시면 이런 모습을 가지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80대가 돼도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위축되고 영양 상태가 취약해지기가 쉽고, 이때 관리를 안 하시면 5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희 병원에서 쓰는 이 도구에는 5, 6, 7, 8의 빨간색 네모가 쳐져 있습니다.
5, 6, 7, 8부터는 진짜 노년의 몸을 가지시는 겁니다. 5점은 은행 가려고 하면 보호자 필요하고 병원 가려고 해도 보호자 손잡고 가셔야 됩니다. 입원하시려고 하시면 간병인 필요하세요. 보호자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고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4등급 정도가 나오십니다. 한마디로 돌봄 요구가 생기는 단계인데 이 5점부터가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면 걸어서 집에 못 가시거나 혹은 병원 입원 중에 선망이나 낙상이나 욕창 생기시거나 아니면은 퇴원 후에 응급실 오시거나 병원에 사망하실 거나 이런 가능성이 1, 2, 3, 4인 분들보다 거의 10배 높습니다. 진짜로 노쇠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77세에서 84세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6점은 혼자서 씻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3등급 나오시는 분들이고요. 7점, 8점은 대략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2등급, 1등급 나오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침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고 결국엔 시설 입소가 가능한 분들입니다. 요양원에 대부분 계시죠. 댁에 계신다고 하시면 24시간 동안 누군가가 챙겨드려야 되는 분들이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 5점, 6점인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더 이상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고 댁으로 잘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7점, 8점이 되시면 이때부터는 웬만큼 강력하게 재활을 해드려도 사실 5점, 6점으로 돌아오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잘 나이 든다는 것, 웰 에이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1점, 2점, 3점. 저희는 1점, 2점, 3점은 아무리 숫자 나이가 많아도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내가 평생을 영위를 하는 거죠.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웰 에이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젊었을 때 가속노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삶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사실은 70대가 아니라 60대에도 굉장히 노쇠가 진행해서 이렇게 노년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노쇠 지수도 0.25 이상을 가지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쇠하신 개인이 점점 늘고 또 이런 가정들이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또 사회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적 손해라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각 개인이 건강한 노화를 추구하고 또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립한다면 가속노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 국가의 노화의 궤적은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노화 궤적을 모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또 건강한 노화를 추구함으로써 노인들이 부양의 대상이 아닌 활발한 사회 참여와 근로가 가능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집에서 고립되고 또 빈곤하고 아프고 치매에 걸린다 이런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라지고 나이가 들더라도 건강하게 나이 들고 또 사회에 참여하고 또 활발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고령화와 저출산은 노인 부양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노화와 사회 참여의 기회로 전환될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TV에서 많은 다큐멘터리 프로들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만 켜면 우리나라 망했다는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가 정해져 있다. 출산율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노년 돌봄의 비용이 앞으로 증가될 것이다. 어두운 미래다.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노년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안 좋은 어떤 인생의 버려진 시기로 생각을 하는 그런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노년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뇌 노화 속도를 줄이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뇌 노화 속도를 줄이는 방법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M을 이용해서 몸의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히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면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혈관 노화를 막게 되면 치매가 예방됩니다. 세 번째는 인지 예비능, 뇌의 통장 잔고죠. 인지 예비능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운동, 신체 활동이죠. 두 번째가 인지 활동, 머리 쓰는 것, 세 번째가 사회 활동인데요.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것들을 국가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간 나라가 일본과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고 직장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면 집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되고 일을 하면서 인지 활동이 되고 또 사람을 만나니까 사회 활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노쇠가 예방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서 실제로 생산 가능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일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이죠. 선순환이 생깁니다. 노쇠와 치매 예방이 되고 동시에 사회적인 비용도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세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60세 이후에 30년이 생겨난 건데 그 30년 동안 수동적으로 우리가 돌봄을 받고 어떻게 보면 집에서 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이제는 아닌 거죠. 이 개념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느리게 나이 들게 되면 노년기가 되었을 때 질병과 노쇠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한다고 하면 숫자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결국에 활력은 잃지 않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젊은 분들부터 실천을 하시고 이미 노년에 접어든 분들은 노쇠 예방을 하고 치매 예방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이미 우리 이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숫자 나이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중위 연령은 계속해서 올라가더라도 우리 사회의 생물학적인 나이 또는 우리 사회의 노쇠 정도는 더 악화되지가 않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길대로 가게 되면 2040년대가 되게 되면 돌봄 요구가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한 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100만 명 정도를 조금 넘으시는데 이것의 3배 정도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시고 돌봄 요구가 생기시게 되면 이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더 앞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더 건강하게 나이 들고 노화 궤적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노쇠와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이것들을 우리 사회가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두운 미래는 굳이 우리가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 미래를 앞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느리게 나이 드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것들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주변 사람들을 조금씩 바꿔서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느리게 나이 든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개인이 조금씩 더 건강하게 바뀌어 가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